요즘 강남의 100억대, 100억에서 뭐 한 130억, 150억 그 정도 되는 물건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건물이 뭐 130억이에요. 급매로 나와서 110억 또는 뭐 105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100억대 건물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억대든 200억대든 또는 뭐 한 7, 80억대든 매매로 많이 나오죠. 나오는 게 저번보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1년 전보다 물량은 되게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제가 못 봤었는데, 작년에는 준공 막 된 거나 짓고 있는 거나 또는 세입자가 맞춰진 거나 다양하게 물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선 첫 번째 다 비어 있어요. 제가 한 35개 정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35개를 한 최근 한 4개월, 5개월 동안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고 왔는데, 그 중요한 건 다 비어 있다. 첫 번째는 다 비어 있고, 근데 특이점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띄워보니까 어떤 상황들이었냐면, 한 16개 정도가 등기부등본에 다 신축인데 준공이 올해 난 거예요. 올해 한 뭐 2월, 3월부터 해서 7월, 8월, 뭐 9월 아직 준공 안 난 거까지. 그 정도에서 다 공통점들이 뭐냐면 대출이 있고, 대출이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건축자금 대출해서 시공 관련된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처음에 샀을 때 대출이 있는데, 요 부분들이 대환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공통적이더라고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공통점인 것 같고, 이제 왜 그런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 보고 나서, 이제 어차피 저희도 금융권 사람들 계속 만나니까, 뭐 신탁사를 만나던, 뭐 이제 저희 신탁사 관련해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탁사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D등급 방출 때문에, 이제 뭐 특정 물건들을 저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공사하다가 쓴 현장을 저희한테 마감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인수를 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수 검토도 되게 우월적인 위치에서 한번 해볼래라는 입장에서 지금은 한번 권유를 하는 또는 부탁을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요게 좀 그 온도 차가 좀 있다. 작년과 비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요것도 이제 시장에 필드로 뛰고 계신 분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인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니까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즘 강남의 100억대 한 100억에서 뭐 한 130억, 150억 그 정도 되는 물건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뭐 130억이에요. 건물이 130억이면 이게 지금 급매로 나와서 110억 또는 뭐 105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매로 지금 나온 것도 그 압구정동에 신사동이죠. 신사동에 공매로 나온 게 있습니다. 감정가 160억이고 지금 현재 116억이요. 그리고 아마 낙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좀 다녀왔거든요. 왔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환을 거부당했다. 대환 대출을 거부당했다.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해보면 뭐냐면 토지 사는데 100억이 들어갔어요. 아니야, 더 쉽게 그냥 이제 물건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토지 사는데 8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축 자금을 20억을 썼어요. 그래서 원가가 10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등록세, 취득세,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뭐 설계 인허가, 뭐 이자 비용 해서 10억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래서 원가가 110억인 건물이 수익률 3%에서 3.5% 세팅돼서 130억에 팔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물 신축 판매업의 형태였는데, 뭐 디벨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입에 익지 않아서 건물 신축 판매업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110억, 뭐 105억, 108억 이렇게 꺾이는 게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좀 살펴봤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 뭐 2호 사례뿐만이 아니라 토지를 60억에 샀던, 50억에 샀던, 뭐 120억에 샀던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어떤 게 동일하냐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빌딩이 다 A급은 없어요. 대환 대출을 거부당한 상황이 A급은 없어요. A급은 없고 대부분 다 B급인데 이게 이제 건축자금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비용에 대한 대출을 받고 그래서 땅을 80억에 사서 64억 대출을 받고 건물을 20억에 지어서 16억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100억에서 20억은 자기 돈 들어간 거고 80억은 대출인데 중요한 거는 이 100억이라는 돈에서 80억을 우리가 이제 토지를 사면서 예를 들어서 64억을 받고 건축을 하면서 16억 대출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건축이 완료가 되면 건축자금 대출의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대환을 해야 돼요. 금리가 낮은 금융권을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건물 짓기 전의 땅과 건물을 짓고 나서의 땅은 가치가 좀 달라요. 나대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구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건물을 짓고 나서의 보통 대지는 짓기 전보다는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도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지은 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또 비용 나간 것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 중개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뭐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뭐 이자 비용. 그래서 이래저래 130억 정도에 팔아야지 그래도 이 사업이 한 15억, 20억이 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완전히 판이 깨진 거죠. 왜냐하면 임대를 맞춘다라는 거는 뭐냐면 3.5%든 3%든 맞춘다는 건 뭐냐면 보통 요 정도 사이즈면 3억에 3천 정도 맞춰가지고 3%에서 3.5%를 세팅을 하는데 요게 구성이 가능하려면 건축자금 대출 받은 거랑 기존의 땅 담보 대출을 받은 거랑 엎어치기해서 대환 대출이 돼야 되는데 이 대환 대출을 은행들이 지금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고 뭐 피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아는 지인한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자기 아는 분은 전화를 100군데 돌려가지고 한 군데서 세팅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99곳의 업체들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러니까 안 다치려고 거절했겠죠. 안 다치려고. 예. 근데 이거는 뭘 시장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현재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또 욕먹을까 봐 말이 조심스러운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런 대출들을 갈아타는 걸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요 사업을 진행했던 법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제 법인에 대한 회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도 필요한 건데 둘 다 맞아야지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 35개 정도 봤다라는 건축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공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개는 부분적으로 차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뭐 들어가서 살핀 게 아니니까 제가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35개의 법인들이 뭐 개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장들이 RTI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렌트비를 받아서 임대 수익으로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RTI가 당연히 안 나오니까 대출 규모는 줄어들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2022년, 2021년에는 RTI가 안 나와도 솔직히 대출을 다 해줬어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RTI를 볼 건데 RTI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임대 수익이 없으니까 뭐 매출이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뭐 개똥이가 돈을 번다, 뭐 소똥이가 돈을 번다고 하니까 이 시장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 절세를 할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었고 그 법인으로 토지를 담았고 그리고 그건 이제 법인이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잘 될 줄 알고 대출을 80% 받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건축 자금도 80%를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준공 띄우고 나서 건축 자금 빌려줬던 이제 보통 건축 자금 빌려주는 금융권들의 대출 이자가 7%에서 1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요. 근데 그 비싼 이자를 갖다가 정상 담보로 만들어서 정상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걸 대환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환 대출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경기가 뭐 땅을 꼬라박고 있으니까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시장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어서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내년 2월까지 대손 충당금을 쌓아라. 그리고 그 전까지 분류를 해서 너희가 그 230조 원의 PF 현장 중에서 쓸만한 데들 분류를 하고 정말 아닌 애들 C등급, D등급 된 애들은 시장에 방출을 할 거니까 대손 충당금을 쌓아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방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율협약을 했던 현장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서울 안에 있는 현장들 같은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서 수익률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금융권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그냥 확 밀어버렸죠. 야, 스톱하고 우선 D등급부터 방출 시작. 이게 지금 8월 말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9월부터 지금 신탁사에서 공매던 아니면 신탁 공매던 일반 공매던 지금 경매던 계속 물건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3조 원어치 현장이 나오는데 그럼 물량이 몇 천 개가 나올 텐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물량이 쏟아지면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융권에서 전과 똑같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당연히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전에 까탈스럽게 안 봤던 걸 따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좀 그렇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다칠 각오를 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D등급 소가 끝났고 C등급이 지금 일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타트 했는데 이제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지금요. 한 달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금융권이 지금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 전부터 알았죠. 근데 뭐 제가 속내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으나 금융권에 계신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물어보면 지금 대부분 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처리하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대손 충당금 쌓으면 재무제표가 망가져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억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출 잘못되면 책임을 묻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도 책임을 묻고 대출을 집행한 당사자한테도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들 가시방석인데 여기서 대출 갖다가 대환 대출을 그냥 해달라는 대로 쑥쑥 다 해주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을 다 입지별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도 지금은 감정평가할 때 정말 조심해서 감정을 해요. 옛날처럼 뭐 가격을 뭐 허가받았다고 해서 더 준다?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RTI를 갖다가 그전에 엄청 따지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따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서 전에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법인의 자본금이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재무제표상에서 보면 이 대출이 집행이 되고 들어오는 임대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은행에 이자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망가졌겠죠. 당연히 적자겠죠, 재무제표가. 그래서 은행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표님 재무제표가 안 좋으니까 자본금을 증자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작게는 1억, 많게는 5억, 10억 자본금을 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RTI를 따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대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64억이나 16억에 합산된 그 80억의 대출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줄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 선수들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장에 들어온 개미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고 개미들이 있는데 선수나 개미나 똑같은 입장인데 뭐가 똑같은 입장이냐면 개미들은 뭐 여차저차 뭐 자본의 여력이 좀 있는 경우에는 채워 넣어요. 대출 덜 받고 버티기 들어갑니다. 근데 버티기 들어가려면 대환을 하고도 자기가 한 10억 꼬라 박아야 돼요. 그래야 대환이 가능해요. 근데 건물이 비어 있어. 그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금매로 파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다시 쭉 올라가 보면 뭐냐면
130억에 팔려야 될 물건이 105억, 108억, 110억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기가 기회비용을 상실하더라도 내 원금만 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선수들의 상황은 어떠냐? 선수들은 A급, B급, C급이 있으면 우선 A급은 절대 지킵니다. 절대로 지키고 B-나 뭐 C 플러스 요 등급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손절매 치죠. 그러니까 개미는 손절매를 못 쳐요. 여기서 말하는 개미는 이 시장에 처음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10억 꼬라박고 얼마큼 더 떨을지 몰라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손절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에쿼티가 절반이 날아가는데요. 어떻게 손절매를 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돈을 꼬라박고 대환대출을 해서 연장을 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수는 우선 A급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되니까 B-나 C 플러스 등급에 있는 것들은 다 손절매를 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A급 물건이 안 나온다 이건 다 떠나서요. A급 물건은 좀 더 힘들어져야지 나오죠. 지금은 안 나오죠. 근데 B-나 C 플러스 등급은 개미는 이제 어느 적정 가격에서 대환을 갈아타서 더 이상 손절 안 칠 거고, 물론 개미 중에서도 급한 사람은 손절을 치겠죠. 근데 선수들은 B-C 등급을 다 손절을 쳐요. 왜냐하면 자 봐요. 손절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갖다가 한 10억씩 봤어요. 그래서 에쿼티 들어간 돈에서 25억 회수했어. 또는 15억 회수를 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D등급 쏟아지고 C등급 쏟아질 때 싸고 좋은 물건 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시 뭐 다른 걸 하겠어요? 주식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청약을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안 합니다. 결국 뭐냐면 A급은 살리고 B급, C급은 그냥 손절 치고, 그리고 그 돈 모아서 D등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C등급이 시작할 때쯤이면 경기가 안 좋으면 한 번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경기가 좋다? 뭐 우리나라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D등급 소화 끝나고 C등급이 나올 때쯤 그냥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선수가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한 건 지금 현장에, 그러니까 시장에 주택 공급도 안 되고 근생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근생은 이제 너무 많이 공급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인 가구 관련된 이런 그 시설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건 강남의 100억대 빌딩의 상황은 이렇다. 이게 이제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당분간 요 추세는 D등급 소가 끝날 때까지는 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입장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을 갖다 100억을 해줬어요. 근데 낙찰이 50억이 돼. 그럼 50억 손실 나요. 그러면 은행이 50억 손실 나잖아요. 그 담당자는 그 팀은 작살이 나겠죠.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위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담보가 100인데 대출을 80을 해줬어요. 그러면 보통 경매 낙찰가가 7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거는 뭐 90% 이상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깨질 만큼 회수가 적게 됐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처벌받겠죠. 근데 그런 거를 옆에 내 직장 동료가 당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대출이 이렇게 쉽게 손이 나갈까요? 왜냐면 지금 이제 3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은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IMF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만큼의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느낌을 안 오니까 모르는데, 금융권에 계신 분들, IMF 겪어봤고 서브프라임 겪어봤던 사람들은 단순한 예로 서브프라임 때만 해도 이 대출 문제 때문에 검찰에 조사 불려간 사람들이 수두룩이 빽빽이에요. 대부분의 담당자들. 감정평가사들도 수두룩 빽빽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 2007, 8년대 이후에 뭐 2010년 이후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 거지. 본인이 만약에 불려갔던 그 당사자면은 이 대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도 되게 조심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의 온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사냐? 사지 말아야 되냐?
아직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당신 일하기도 바쁜데 뭐하러 너 사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보러 다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지 않을 건 아니고 살 거고요. 당연히 사야 되고 살 거고. 근데 이건 있죠. 내가 사는데 그게 어느 쯤에서 어느 가격대에 왔고 이게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를 그때 가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경기가 좋을 때부터 체크해서 무너져 가는 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너져 가는데 그 가격이나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쯤이 바닥이라고 아는 거지, 그때 가서 어떻게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 바닥은 알 수 없겠지만 이쯤이 바닥쯤이겠다라는 거는 인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러 다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 관련된 뭐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화가 D등급, C등급이 이제 D등급, C등급이 소화가 끝날 쯤이 언제이고 끝나고 나서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도 컨텐츠로 찍어서 제가 송출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네, 뭐 그렇게 마무리할게요.